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4-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전기 세계 내에서 소재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 분국 그리고 분국량 벡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 같이 우리가 각각의 분국이 다른 분국과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생각했던 문제로부터 이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즉 점점 집단이 더욱더 결합력 있는 그러한 소재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국량 벡터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처럼 개인주의적인 그런 집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했다 하면, 이제는 한국과 같이 바로 옆집에 누가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복잡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집단 내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에 예를 들어서 한 층에 10가구가 살고 있고 그 아파트가 20층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대는 바로 윗집, 아랫집, 왼쪽 옆집, 오른쪽 옆집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옆집은 굉장히 작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 아파트 살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호수와의 관계를 다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내 윗집, 아랫집, 왼쪽, 오른쪽 집만 하나의 환경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부같이 그냥 연속적인 집단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소재에서도 내가 만든 분국이 내 왼쪽에 있는 애가 만든 분국, 내 위에서 만든 분국, 내 아래에서 만든 분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수직으로 내 주변이 가까운 경우, 그리고 수평으로 주변이 가까운 경우, 아파트로 말하면 왼쪽 집과 오른쪽 집이 더 서로 친한 경우, 다른 경우는 위쪽 집과 아래쪽 집이 친한 경우가 되겠죠. 위쪽 집과 아랫집은 층간소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한 상황이 될 것이고, 왼쪽 집과 오른쪽 집은 서로 들리는 소음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회 조직 내에서 회사에 다닐 때 같은 직급 사람의 사람끼리의 환경, 혹은 내 상사와 부하 간의 환경을 생각하셔도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집단을 왼쪽 그림에서 A와 B, 그리고 수평적인 집단을 C와 D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 그렇게 꼭 집어서 우리가 떼어냈을 때 그 안에 어떠한 전기장이 가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가정은 모든 분국은 연속적으로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평균 전기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내에 두 개의 전극이 있다고 칩시다. 저희가 물고기 잡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배터리 가져와 가지고 두 개의 극을 물속에 놓고 물고기가 그 전기에 의해서 죽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 자비가 지금은 불법이죠. 그러한 것을 본 세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물 안에다가 전극 두 개를 갖다 대면, 그리고 전압을 우리가 가하면 균일하게 전기장이 가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내가 가한 전기장에 의해서 각각의 원자들이 물 분자 혹은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나
산소의 원자들이 반응을 해서 분극량을 만들게 되고 그런 분극량으로 인해서 살짝 전기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거시적으로 다시 보면 실제로 전기장은 하나의 값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마구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균을 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자 내에서는 굉장히 그 전기장의 변화가 클 것이고 원자 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원자 내의 변화를 무시하고 거시적으로 평균 전기장을 얘기한다면 단순히 전압을 가한 플레이트의 거리를 D라고 하면 그 전압을 D로 나눈 값이 평균 전기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두 개의 평판 사이에 전압을 가했을 때 그 안에 그 사이에 있는 소재의 원자들은 특히 평균적인 위치에 있는 원자들은 이 평균 전기장을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평균적의 위치에 있는 평균적인 원자가 이 평균의 전기장을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답은 아닙니다. 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러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재 내에서 하나의 원자가 느끼는 전기장을 구함에 있어서 왜 주변을 연속체로 생각하고 그 연속체 내에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에 있는 원자들은 따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에서 내가 얼마나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호수들 간의 상호작용만 갖고도 충분히 내가 이 아파트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위아래 집은 층간소음, 왼쪽 집, 오른쪽 집은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얼굴을 보게 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이렇게 따로 떼고 나머지 호수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비에 기여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주어졌을 때 비행기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좌석의 가로 세로 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안락감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앉아 있었을 때 구획을 지금 슬라이드와 같이 가로가 더 길고 세로가 짧게 하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거꾸로 세로가 더 길고 가로가 짧게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벌써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와 같이 원자들도 내가 어떤 식으로 구획되어 있냐에 따라서 느끼는 그러한 환경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평균적인 환경 내에서도 각각의 원자가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탑승했던 사람들을 원자라고 생각하고 자, 원자가 있었을 때 이 환경을 위로 길게 자른 공간과 좌우로 길게 자른 공간에서 전기장을 가했을 때 그 안에 공간이 느끼는 전기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로 길게 자른 공간에서는 우리가 스토크 이론을 이용해서 이 회전 값이 0이다, 즉 선적분한 것이 0이다를 통해서 내가 가한 전기장과 실제 이 구멍이 느끼는 전기장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는 2가 되겠습니다. 좌우로 길게 잘랐을 때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텐데 그 가우스 평면을 잡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차지가 전하가 저 윗표면에 쌓이게 되고 플러스 차지가 아래 표면에 쌓이기 때문에 저 넷 전하만큼의 전기장이 더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델타 E.S는 2에서 E0를 뺀 거에 S가 될 것이고 요것은 전하 밀도가 우리 표면 전하 밀도가 분극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P.S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걸 풀어주면 저 캐비티 즉 구멍 내에서 느끼는 전기장 E0는 내가 가한 E에다가 E0분의 P만큼 더 더해진 값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아래로 길게 자른 구멍에서는 내가 가한 전기장과 같은 전기장을 느끼는 반면 가로로 자른 그러한 구멍에서는 내가 가한 거에다가 E0분의 P만큼 더 추가해서 전기장을 느끼는 것이죠. 더 커지는 것입니다. P가 양수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전기장과 혹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직접 잴 수가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는 재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학을 통해서 얻은 식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의 하나의 분야인 STM을 통해서 원자랑 원자 간의 이격, 또 전자구름의 분포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한 방법으로 전기장을 볼 수가 있고 TEM의 또 하나의 분류인 로렌츠 TEM을 통해서도 전기장을 영상화하는 방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원자간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의 하나의 부분인 혹은 모듈인 SKPFM, Scanning Kelvin Probe Microscopy 혹은 Probe Force Microscopy를 이용해서 전위를 정확하게 잴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장을 미시적인 세계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전기장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굉장히 소재에 대해서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멍이 직사각형 구멍이 괄호 세로로 있을 때랑 위아래로 있을 때를 생각했는데 만약에 등방성인 구멍, 즉 구형 구멍이 있을 때는 어떨 건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와 위아래 간에는 입실론 제로분의 P만큼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구형은 그 사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렇게 연속적인 소재에서 아래만 떼서 밖으로 빠뜨려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중첩의 원리 아시죠? 전체의 전기장은 저 구멍에서 느끼는 전기장에다가 저 떼낸 애가 느끼는 전기장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저렇게 구형의 유전체가 있었을 때 그 내에서 어떤 전기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어떤 분극을 갖고 있는지 전장에서 이미 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내가 가한 전기장에서 빼면 그냥 저 구멍 내에서의 전기장을 알 수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이 수험생 머리? 네, 바로 플러스 전하구름과 마이너스 전하구름이 균일하게 있는데 그 두 구를 살짝 이격시키면 저와 같이 위에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저런 상황에서 전하 밀도는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는 P.N인데 이것이 P 코사인 세타고 시그마 제로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죠.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저 안에 내부에 있는 전기장은 이 수직 방향의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 크기는 마이너스 3 입실론 제로분의 P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배운 걸 그럼 써먹어야죠. 네, 요거를 집어넣으면 내가 구멍을 빼면 그 구멍 안에서 느끼는 전기장은 내가 가한 전기장 2에다가 3 입실론 제로분의 P만큼 더해주는구나. 자, 우리가 직사각형 가로 세로 한 그거보다 3분의 1만큼만의 추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육면체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됨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방향으로도 같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걸 등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등방성 특징에 있어서 유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사실 아까 구형 구멍을 낸 그 환경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 구형 환경에 있어서 전기장이 2 플러스 3 입실론 제로분의 P이기 때문에 그 전기장 부분을 저걸로 대체해 주면 되죠. 그러면 폴라리제이션 P는 N 곱하기 알파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2 플러스 3 입실론 제로분의 P가 되고 왼쪽에도 P가 있고 오른쪽에도 P가 있으니까 정리 좀 해야 되겠죠. 정리를 좀 해주면 P는 1-3분의 N알파분의 N알파 곱하기 입실론 제로 2가 됩니다. 그리고 N알파가 작을 때는 분모에 있는 N알파가 거의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생각했던 N알파 입실론 제로 2가 될 것이죠. 그런데 N알파가 1에 가까워지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N알파가 1에 가까워지면 P가 무한대로 솟구치게 되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카파 마이너스 1이 입실론 제로 2분의 P라는 것을 기억하면 앞서서 유도한 식을 넣어서 카파 마이너스 1이 1-3분의 N알파분의 N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클라우시우스 모소티 방정식이 되겠고 이 클라우시우스 모소티 방정식이 액체의 유전상수 카파를 원자의 폴라라이저빌리티 알파의 함수로 나타내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N알파가 작을 때는 카파 마이너스 1이 N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식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실제 실험값과 한번 비교한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아래 표에서 두 번째 칼럼은 가스가 되겠고 세 번째 칼럼은 리퀴드, 즉 액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카파 EXP는 실험으로 구한 카파가 되겠고 카파 프리딕트는 바로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얻은 값이 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이렇게 액체에 대해서 보시면 CS2는 프리딕트가 2.76 그리고 실험은 2.64 O2는 1.509, 1.507 CCl4는 2.45, 2.24 굉장히 좋죠? 굉장히 잘 맞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대해서는 잘 안 맞습니다. 물에 대해서 안 맞는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물에 대해서 같은 식을 하면 N알파가 13.2이기 때문에 카파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측정한 카파는 80이 됩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차치하고 보통의 경우는 잘 맞는데 특히 액체 내에서 전자분국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에서 굉장히 잘 맞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